자, 계약금 얘기가 정리되어 있는데, 자, 여기 판례들 중요한 것들 가장 간단하게 써놨어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안 하게요. 키포인트 보세요. 키포인트가 중요해요. 간단하지만. 자, 계약금 계약. 67쪽에 1번에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낙성이 아니라 뭐다? 요물이다. 요물이기 때문에 약정한 금액이 있다면 금액이 만약 일부만 지급됐다면 3천만 원 지급하기로 한다는데 2천만 원만 입금이 됐어. 일부 지급 상태에서는 계약금과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약정한 금액 전액이 지급됨으로 성립한다. 그런데 계약은 얼마 치르기로 하자 했는데 현금이 없어서 내가 그러면 현금이 없으니까 3천만 원짜리 현금번 작성해 줄게. 갚기로 한 날은 이틀 뒤에 갚기로 하고. 그래서 3천만 원짜리 현금 보관증을 교부한 것도 계약금 지급으로 우리 판례는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한다. 현금으로 작성 교부한 것도 계약금 지급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성립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못 맞춰요. 자,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 그렇지만 종된 계약이지만 주된 계약인 프로 매매 계약과 반드시 계약금 계약은 동시에 이뤄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응? 선우는 관계없다. 계약금 계약이 먼저 맺어지고 이틀 뒤에 부담 매매가 써도 되고 오늘 부담 매매가 쓰고 나서 이틀 뒤에 계약금 따로 매도 되는 거지. 선우는 관계없다. 동시에책을 이용하지 않는다. 계약금은 증리약금이다. 거기 뭐 옆에 보면요. 이 증리약금 역할하는 게 모든 계약금의 가장 최소의 역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금은 증리약금 역할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특약이 없더라도. 증리약금 역할 못하는 계약금은 없다. 그런데 계약금은 3번에 아무런 특약이 없더라도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럼 특약이 있어야 돼? 특약이 없어도 해요? 없어도. 해약금이 뭐죠? 약정해제. 계약금만 포기하면 100만 선하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 역할은 특약 없더라도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간단히 적어놨어요. 그런데 4번에 우약금은 특약이 있는 때 하나요. 특약이 없다 우약금 역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약금이란 말이 뭐예요? 계약 위반 시를 대비하는 거야. 계약 위반했을 때 계약금은 몰수한다. 위반하면 백산한다. 이 특약이 있을 때만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백산할 수 있는 거다. 특약이 없다고 계약금은 우약금 역할을 못하는데 보통 우리가 우약금은 특약이 있어야 이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우약금 특약을 한 단어로 뭐라 표현해요? 뭐라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약금 특약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다라 표현해요. 예정. 이 예정이 바로 우약금 특약이야. 물론 문장을 쓰면요. 교부자가 위반하면 몰수하고 수령자 위반하면 백산하기로 하자. 이게 우약금 특약이야.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예정 삼았기 때문에 우약금 특약이 있었다면 더 손해났든 덜 손해났든 이것으로 끝내는 거지. 더 손해났다고 해서 위반했다고 해서 더 손해났다고 해서 별도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어. 그래도 판례는 우약금 특약이 관행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는 전부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감경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죠. 딱 두 단어 나오네. 우약금은 특약이 있을 때, 우약특약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부릅니다. 특약이 있을 때 우약벌 얘기는 별이 아니에요. 우약벌이에요, 벌. 거기 5번에 오타예요. 우약 별이 아니라 우약 벌이요, 벌. 우약벌 특약. 이건 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도 뭐는 가능하다? 계약은 포기하는 무슨 해제? 약정 해제는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것은 이행의 착수다? 착수가 아니다.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받은 그 다음날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100만 상환하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들 조금씩 읽어주시고요. 매도인 담보 책임은 여러 가지 판례도 있고 복잡한 사례도 많지만 저는 무조건 이 도표라 봐요. 도표. 이 도표가 안 나오고 어차피 나오면 어려워서 못 풀어. 너무 어려운 판례 많아서. 자, 도표 암기 하셔야 돼. 암기 하셔야 돼요. 이 도표가 법조문 11개가 들어가 있는 도표예요. 법조문이. 이 매도인 담보 책임이 569조부터 584조까지 16개 법조문이에요. 그중 11개가 이 도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절차법이기 때문에 논리가 없어. 자, 주의할 것들. 전부 타인을 매매했을 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죠? 선이었건 악이었건 매수인이 둘 다 해제권 있음. 악이도 해제할 수 있다. 있음. 선이 악이 둘 다 있음. 해제. 있음. 거기만 체크하시고. 전부 타인 매매했을 때는 언제까지 행사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딱 두 개. 전부 타인 매매 선이 악이 둘 다 해제. 언제까지라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일부 타인을 매매했을 때 매수인 선이었던 악이었던 둘 다 있음. 뭐가 있어요? 둘 다 악이도 대응감액이 있다. 선이 악이 둘 다 악이도 깎아달라 대응감액이 있다. 둘 다 있어요. 대응감액 쭉 오른쪽으로 오시면요. 다만 악의 매수인도 일부 타인을 매매했을 때 악이도 대응감액이 있는데 걔만은 안날이 아니라 악이는 계약일 날부터 얼마? 1년. 이거 특이해요. 원래 권리하자는 안날로부터 얼마? 안날로부터 1년. 근데 악의 매수인이 행사할 때는 안날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1년. 그렇죠. 그 다음에 수량부족 일부멸실. 수량부족 일부멸실으로 뭐가 생각나요? 항상 나오는 사례가 1000평짜리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 토지는 1000평이 아니라 950평밖에 안 되는 토지였더라. 계약 처리 당시 이미 수량이 부족해. 수량 부족일 때는 몰랐던 선의 매수인은 있음 동그래. 뭐가 있어요? 대응감에. 악의는 대응감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깎아달라. 대응감에. 대응감액이란 말은 딱 세 군데만 있어. 여기 말고는 아래 위로 세로로 봐보세요. 세로로. 위에도 백지, 밑에도 백지잖아. 깎아달라. 대응감액은 이 세 명 말고 누구도 없는 거야. 일부 타인 매매했을 때 선의, 악의, 매수인 모두 대응감액. 수량 부족일 때 선의까지만 대응감액. 이 세 명 말고는 누구도 대응감액을 말씀은 안 된다. 거기요. 첫 번째 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제한 물건에 의한 제한은 크게 논할 필요 없고요. 잘 나오는 게 전세권, 저당권, 실행인 제한이야. 여기서 전세권이 저당이랑 같이 나열하잖아요. 전세권, 저당권 짝을 져버리면 용의물건이 아니라 담보물건에서 전세권을 얘기하는 거야. 전세금 안 빼주는 거. 그래서 전세권자가 전세금 안 빼준다고 저당권자가 동갑자한테 경매를 신청했어. 그랬을 때 이 담보책임 문제 되는 거야. 응? 저당권, 전세권, 경매 실행 제한은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몰랐던 매수인, 선이건 알았던 악이건 담보책명이 같아요. 저당권 실행인 제한, 전 실행인 제한은 선의악의 담보책임이 같기 때문에 둘이 같기 때문에 선의악이 둘 다 체크하셔야 돼요. 둘 다. 악의도 그 까만색도 있어요. 악의도 저당권 행사로 인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채 얻게 된 때는 선이건 악이건 둘 다 해제권이 돼. 그래서 해제. 악의도 해제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 실행자는 악의도 있음. 뭐가 있어? 손해배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선의만 보호하지 악의는 보호하지 않는데 저당권 전세권 실행인 경매션 제한은 몰랐던 선의 악이 같기 때문에 악의도 해제, 악의도 손해배상이 있다. 둘 다 있다. 둘 다. 악의도 있어. 악의도. 그런데 거기 독특한 얘기가 나와요. 저당권 전세권 경매션 제한에서는 그거 하나 체크하세요. 출제금액 상한 청권이라는 게 있어. 출제금액 상한 청권. 여기에만 나오는 용어야. 매도인이 잔금 받아서 잔금 받아 돈을 갚았어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잔금 치르세요. 그러면 저기 법무사 통해서 당신 앞으로 이전 등기 단계 동시에 저당 말소시켜 줄 테니까. 근데 이전 등기 났는데 저당 말소를 안 시킨 거야. 얘가 약속 안 지킨 거야. 이 저당권자 한 2달 만에 경매가 들어와 버렸어. 매수인 소유권 잃게 되잖아 지금. 그래서 매수인 쫓아가서 대신 갚아버렸어요. 대신 갚아줄 테니까 저당권자 경매 치해달라. 돈을 대신 갚아준 거야. 내가 출제해서 갚아준 돈은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매수인이 경매를 막기 위해서 매도인이 갚을 돈을 안 갚으니까 다시 매수인이 갚아준 거야.
출제 비용 산해달라. 오로지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네.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를 우리가 뭐라 불러? 부른 이름이 있는데 물건의 하자를 하자 담보 책임. 물건의 하자를 범용으로 뭐라 부른다? 특히 하자 담보 책임이라 불러요. 담보 책임의 하자자는 어디에 붙는 거야?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를 특히 하자 담보 책임이라 불러요. 하자자는 여기에만 붙이는 거야. 그런데 물건의 하자, 매매한 목적물의 하자, 하자 담보 책임 물을 내면 매수인은 뭘 갖춰야 돼요?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 묻는 게 까다로워요? 권리하자 묻는 게 까다로워요? 물건의 하자 묻는 게 까다로워. 권리하자는 뭐만 갖추면 돼? 매수인은 선의만 갖추면 돼. 무과실 요건이 아니야. 근데 물건의 하자 물 때는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을 요구한다. 선의 무과실이 아닌 사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서 특정물의 하자가 있고 종류물의 하자가 있어. 특정물, 종류물. 특정물과 뭘 상상하자? 부동산 매매. 특정물이란 말이 뭐예요? 그 물건이 없으면 다른 거 대신 못 주는 매매. 이 건물 안 되니까 저 건물 줄게. 못 바꿔줘. 부동산은요. 아, 건물 매매했는데 부실공사한 건물이야. 마감공사도 안 돼. 비는 줄줄 새지. 벽은 흔들리지. 보일러도 안 깔렸지. 담보책 물어야지. 그 특정물의 하자를, 그 부동산 하자를 얘기하는 거고, 종류물의 하자는 다른 말로 불특정물 매매. 다른 말로 뭐예요? 동산 매매. 바꿔줄 수 있는 매매. 냉장고 사왔는데 신품이야. 이거 키자마자 맨날 냉장고 멈춰버려. 물건 바꿔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라 한다? 완전물 그 붙여먹고 동그라미. 그러면 물건 바꿔달라. 완전물 특정권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불특정 매매, 동산 종류 매매. 여기 말고는 어디도 물건 바꿔달라는 말은 없어요. 오로지 여기에만 쓰는 용어야. 여기에만 불특정 매매, 종류 매매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완전물 특정권. 근데 물건의 하자는 어쨌든 안 날로부터 얼마? 6개월.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 정도 봐주시면 돼요. 그 밑에 위에 제가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찬찬히 주의할 것들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밑에다가. 간단하지만 찬찬히 보셔야 돼요. 찬찬히. 이 담보 책임 눈에 익힐 수밖에 없어요. 다는 못 익혀도 중요한 것들. 이렇게. 이거 뭐 암기기 때문에. 자, 키포인트 같은 거 좀 읽어주시고, 임대차에서는 부소매 청구권, 비용사항 청구권, 지상매매 청구권, 빅3라 불렀던 거. 자, 넘기는데 뭘 볼 것이냐. 그러면 도표를 보시면 부소매 청구권과 비용사항을 비교를 해놨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 천천히 봐볼게요. 자, 도표에 보면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임대차, 임차인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런데 이제 이 부속매 청구권과 많이 비교되는 게 이 중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걸 많이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물론 좀 부속매 청구권은 건물 임대차에서만 쓰는 용어야. 토지 임대차는 뭐라 써? 토지 임대차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임대차에서는 부속매 청구권. 그런데 이 부속매 청구권은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행사하면 반드시 매수에 응해 줘야 돼요. 그런데 비용상환 청구권은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 아니에요. 이건 응할 수도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성질이 달라요. 그 비용상환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에요. 또 하나, 만일 건물 임대계약 맺으면서 계약서 말미에 계약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은 다 원상 복구한다. 원상 복구 특약이 있었어요. 자, 원상 특약이 있다면은 부속매 청구권은 날아가는 거 안 날아가는 거예요? 안 날아가요. 원상 특약은 무효야, 무효. 부속매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 원상 복구한다, 무상양도 한다, 철관 특약은 다 무효야, 무효. 이런 특약이 있더라도 매수해달라.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행사할 수 있으면 강행규정. 특약을 배제 못해요. 그런데 비용상환 청구는 어디에 있든, 이것이 어디에 있든, 주택에 있든, 상가, 특별법에 있든, 어디에 있든, 토지에 있든, 건물에 있든, 모든 임대차다 비용상환 청구는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비용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특약으로 비용상을 배제할 수 있다. 이게 다 배제되는 거야.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럼 필요비용 유입비건 모든 임대차에서 비용상처럼 뭐가 없을 때 원상복구 특약이 없을 때만 행사하는 거지.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비용상은 날아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임의규정, 강제정이 아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두 번째, 이 차이점이 있고 이건 강행규정이에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건물 임대차에서 건물 임차 임대인에게 너 부서 매수해달라. 물론 부서 매청권은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하는 거야. 임대차도 종료 안 되는데 매수청권은 없어. 그렇지만 필요비는 종료 전이라도 즉시라도 요구할 수 있어. 그렇죠? 물론 유입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요구하는 거야. 가해중에 현존할 때. 그렇죠? 그런데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 임대인에게 당시 건물 부속물 나 처분 수거한다. 매수해달라. 이 매수를 청구하려면 부속시킬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그 부속물을 임대인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 이때 한해서만 매청권이 있는 거야. 그렇죠? 이 경우 아니라 매청은 없어요. 그런데 임차 목적물에 수선비, 수리비, 필요비, 유입비, 계량 막 집어넣었어. 이런 비용 집어넣을 때 임대인의 동의는 받았어야 돼요?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임대인이 펄펄 뛰어. 그러면 고쳤다고 얘기를 해야 돼. 말을 하고 고쳐야지. 네 맘대로 왜 고치고 비용 상한 요구해. 왜 보일러 왜 교체했어? 응? 예를 들면 동의 안 받고 집어넣은 비용도 비용 상한 요구할 수 있어요.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만 없다면 원상 복특 한번 없다면 그런데 모든 매청권은 여기뿐 아니죠. 점유권에서 지상권의 지상매청권, 건물 전세권, 부동 매청권, 토지임대 지상물 매청 어딜 배우든 모든 매청권은요 의무반에서 해지당한 임차인들은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연체됐어. 임대차인데 반전세. 보증 얼마 얘기를 했는데 2달째 밀렸어. 이기차는 연체돼서 임대 해지해버렸어. 해지당한 임차인도 비용 상한은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해지당 임차인도 비용 상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좀 조금씩 벌어져 안 벌어져요? 좀 벌어지기 시작했어. 이거. 근데 부속을 매수 안 해주면 매수해 줄 때까지 뭐 행사할 수 있어 이거? 유치권 아니야. 너 부속을 매수할 때까지 건물인도 거절한다. 이것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 주장하는 거야. 이 동시 항변권을 누구한테만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거야? 누구한테만? 임대인에게만. 경락자 나타나면 경락자한테 동시 항변한단 말이 있어 없어요? 그럼 없잖아. 그건 채권이 물건 아니잖아 이거는. 경락자한테 동시 항변한단 말은 없는 거야. 동시는 네 둘끼리만 주장하는 채권이야. 얘는 유치권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경락자 나타나더라도 내가 줄 때까지는 인도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비용상환청구는 무한정 인정하는 게 아니야. 모든 임대차에서 비용상환은 필요비건 유입비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임차 목적물을 반환 한 날로부터 임차는 반환 한 날이고 임대는 반환 받은 날이고 한 날이건 받은 날이 다 같아. 임대인은 반환 받은 날로부터 임차 반환 한 날로부터 6개월에 재척행하는 6개월 지나면 안 돼요. 다 끝나는 거예요. 비용상환은요. 그런데 건물임대 부도매청권은 언제까지 행사하라는 기간에 제한은 없다. 차이점 좀 있는 거죠? 네, 이거 좀 봐주세요. 물론 도표에 나와 있지만 한두 가지 더 이렇게 해지당 임차인도 비용상환은 있다. 동의 안 받고 집어넣은 것도 비용상환은 있다. 하지만 원상고 특약이 있다면 비용상환은 날아가는 거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요. 자, 테마 43번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청목번. 별거 아니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자, 거기서
일단 2번을 봐볼까? 2번. 이 토지임대차의 지상 매수권의 상대방 누구한테 매수할 것이냐? 토지임차인이 행사한 지상 매수권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 소멸 임대인, 개태에서 행사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임대인이지만 임차권 소멸한 후에 토지가 매매가 돼서 매매가 땅 주인이 바뀌었어. 바뀌었다면 새로운 신소유자, 제3자 양수한 신소유자 3자한테 쫓아가서 지상 매수해달라.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이게 애매해요. 이게 애매한데 이게 정확히 맞으려면요. 그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 같은 토지 임차권이라면 신소유자한테도 양수한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정확한 문장이야. 약간 애매하지만 대항력 같은 토지 임차권이라면 신소유자한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정확한 문장. 물론 상당히 될 수는 있었는데 대항력 같은 임차권이라면 그 말이 나와줘야 돼. 제일 좋은 문장은요. 그런데 토지 임대차 매수 청구하려면 3번 봐볼까요? 어디에 매수 청구하는 것이냐? 임대차 계약 당시에 그 기존 건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 동의 얻은 것에 얻었어야 되는 거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동의 안 받고 지은 것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 임대차 임대에서 임차한 토지에 뭔가 지상물 졌어. 뭐 창고를 지건 뭘 치건 졌어 이렇게요. 이게 지상물이라 불러요. 이 지상물이 무허가 건물이든 또는 미등기 건물이든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매수에다가 행사할 수 있어. 또 더군다나 이 지상물이 토지 임대인에게 소용이 없어. 토지 임대인이 그래요. 내가 쓸 것 같으면 매수하는데 때려부시고 신축할 거야. 오히려 철거 비용을 받아야 돼. 지금 폐기물 수리비랑 인건비. 이거 때려부시고 건물 질 거래. 소용이 없는 경우도 매수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이 지상물이 또 이 남의 땅 빌려서 남의 땅을 갑이 을이 빌려서 토지 임차인이 빌려서 건물 졌는데 이 지상물에 돈 1억 빌리고 담보를 설정했어. 저당 1억짜리 저당이 잡혀 있어. 이 담보가 설정된 지상물도 매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거 다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도 못 빠져나가. 또 지상물 지을 때 얘 동의를 얻어서 동의 필요 없어요. 동의 안 받고 지은 지상물도 매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랑 다른 점이야? 건물 임대차에서 부속 매수를 청구하려면 부속시킬 때 임대 동의를 얻었어야 돼. 거기는 토지 임대차 동의도 필요 없어. 또 요 얘기고 그런 다음에 토지 임대차에서 얘한테 쫓아가서 매수해달라. 나 철거 수거 안 한다. 매수 청구하려면 대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대인의 지상 매수를 청구하려면 토지 임대계획 끝나는 날 먼저 뭐를 청구하고? 갱신 청구. 토지 임대차를 갱신해달라. 갱신을 먼저 청구한 다음에 갱신에 응해주지 않으면 그때는 뭐 들어간다? 지상물 매청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요. 토지 임차인 토지 임대인에게 나 철거 수거 안 한다. 이거 매수해달라. 창고 매수해달라. 시가로 더군다나 시가로 매수해달라를 요구하려면 갱신을 청구한 다음에 이거 들어가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건물 임대차에서 건물 임차인 임대인에게 부속 매수를 청구하려면 건물 임대계약이 끝나는 날 건물 임차인 임대인에게 먼저 갱신을 청구한 다음에 갱신에 응해주지 않았을 때 부속물 매청으로 들어간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여기는 갱청권이 없어. 이 두 가지가 이거요. 이 두 가지가 얘랑 다른 점이야. 나머지 다 똑같아. 형성권이며 편면적 강행적이고, 응해주지 않은 응할 때까지 동시항변권 주장할 수 있고, 언제까지 기간의 제한 없고, 해지한 임차인들 행사할 수 다 똑같아 나머지는. 근데 하나는 건물이고 하나는 토지고 이게 차이점. 나머지 그런 다음에 갱청구란 말이 여기는 없는 거. 여기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여기 갱신을 먼저 청구한 다음에 행사해야 되는 거. 동의는 필요 없는 거. 다 똑같아 나머지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 거기서 보면 쭉 내가 6번 봐보세요. 6번 보시면 6번에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임차는 미리 포기할 수 없지만 차인절 이런 문제 풀 때
임대차 문제나 매매 문제 풀 때 제일 무서운 얘기가 완전 신의칙 얘기가 시작되거나 이런 얘기가 시작되면 제일 어렵게 시작해요. 다 뒤집어져 보세요. 원래는 토지 임대차 지상 매청권이건 건물 부담 매청권 다 판매자 강요정이야.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야. 불리한 특약 무효인데 다만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미치고 보세요. 토지 임대차의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철거한다, 포기한다, 매청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유효할 수 있어. 유효한 거야. 아무런 말 없이 토지 임대 계약 맺으면서 토지 임대 계약 끝나는 날 지상물은 철거한다, 수거한다, 무상 양도한다 특약은 모두 무효. 그렇지만 재반 사정 고려할 때 그 대신 토지 임대 계약 끝나는 날 이 지상물을 철거 수거하는 대신 토지 임차료를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해주고, 그러면 해주고, 임차인이 원하는 모든 기간, 장기간으로 해줘서 이것이 원상복구한다, 철거한 특약이 특별히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다면 그때는 유효하다, 그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때는 매청할 수 없다. 그런 식 질문이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무상양도 특약, 철거한 특약 다 무효고, 그러면 그게 신의칙이야, 그게. 그런 질문이 나와. 그게 어렵죠. 봐주시고, 용의적 권리 그렇게 비교할 건 없는데, 요즘 이렇게 단순히 이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없는 다만, 그 용의적 권리 비교해서 중간에 보면요. 법정갱신, 묵시갱신, 법정갱신, 말없이 제격 들어가는 거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이 묵시갱신 제도. 아무런 말이 없다, 말 없이 제격 들어간다. 법정갱신. 다른 말로 묵시의 갱신 제도가 몇 군데 있나요? 네 군데. 네 군데가 어디예요?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있어 없어요? 토지 전세권은 없어요.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이 있어. 건물 전세권에서 쓰지 마셔. 건물 전세기간 만료하기 전 6월부터 1월 전까지 건물 주인이 아무런 통지하지 않으면 전전세 동일한 조건으로 말없이 재계약 들어왔다. 건물 전세권.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건물 임대차 있어 없어요? 임대차 다 있어. 토지 건물 다 있어요. 토지 임대차도 법정갱신, 건물 임대차 있어. 근데 전세 등기난 전세권은 건물에만 있고 토지 전세권은 없어, 법정갱신이. 그런데 토지 건물 임대차 법정갱신은 사전 통지예요, 사후 통지예요. 이것만은 사후 통지야. 사전 통지가 아니야. 나머지들을 보면요. 6월부터 1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는 집주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바뀌었어. 1월이 아니야. 2개월. 상가임대차에서 상가임대인이 상가임차한테 6월부터 1월 전까지. 다 사전 통지해야 돼. 근데 토지 임대차만은 사후 통지야. 법정에 돼 있냐. 토지 임대계약이 만료한 후에 건물 임대계약 만료한 후에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계약 만료 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을 통지하지 않으면 말 없이 재계약 들어갔다. 언제 통지하라고요? 계약기간 만료 후에 상당히는 통지하지 않느냐. 이건 사전 통지 아니라 사후 통지예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거임대차에서는 계약기간 끝나기 얼마 전까지 집주인이 6개월 전부터 1월이 아니라 2월 전까지. 여기만은 바뀌었어요. 여기. 법정갱신이건 갱청구든 다 2개월 전까지 해야 돼. 법이 바뀌면서 상가임대차에서는 상가임차인데 상가임대인이 계약금 끝나기 6월부터 언제까지? 1월 전까지. 여기도 1개월 전까지야. 요 기간이나 한번 보자고. 이 기간이나. 네 군데만 있어. 그러면 지상권에 법정에들이 있어 없어? 지상권에 법정에 들어가면 30년 들어가. 30년 기다려. 30년 또 들어갔대. 땅주의 쇼크사회. 60년 어떻게 기다려? 60년을. 없어. 여기. 지역권 이런 데 없어. 딱 네 군데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증액 제한. 거기 세들 증액 제한.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한다. 증액 제한. 5% 증액. 몇 군데 있나 증액 제한? 세 군데. 어디 있어요? 전세 등기난 전세권. 주거용공은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법원은 소액상인들. 이 세 군데. 상가, 주택, 전세권 말고는 5% 증액 제한이 없다는 거. 어디도. 딱 세 군데요. 그거 하나 봐주시고. 나머지 크게 필요는 없어요. 자,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에서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 제가 했는데
저는 올해 100%는 없어, 참. 100%였다 또 마주 죽는다. 98%. 2% 부족해. 어디 나올 것 같아요? 갱신 청구제도 2+2 무조건 이거예요, 이거. 작년엔 참아낼 수가 없었어. 바로 시험 직전에 막 논의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야. 응? 개정된 부분은 무조건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00%.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 74쪽에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계약의 갱신 맨 위에 있어요.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정리를 좀 더 할 거예요. 모든 주택임대차에서는 모든 세입자들은 2년 계약 끝났을 때 다시 몇 년까지? 2년까지는 다시 한번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2예요. 그런데 이 갱신청권이 있는데 이 갱신청권도 세입자가 언제까지 요구해야 돼? 계약 끝나기 전. 다시 2년 살고 싶으면요.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이것도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돼. 이때까지 갱신청구 하는 갱신청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들은 정단이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없는데 다만 갱신 거절 사유가 있잖아요. 적지 마세요. 치지만 알면 돼. 다음 같은 집주인들 갱신 거절할 수 있다. 이 갱신 거절 사유에 뭐가 들어가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 거절 사유 8가지가 있어. 차임 연체, 현재 의무 위반, 중과실 파손할 때, 거짓 그 방법으로 뭐 할 때, 재건축할 때. 거기 다 있어. 거기에 여기 주의할 게 뭐예요? 주택임대 갱신 거절 사유 집주인이 3기가 아니라 2기의 차임이 연체될 때. 그럼 2기 차임 연체는 어디에만 있는 거야? 주택에서. 반전세 월세 낸 집만 있는 거지 보증 낸 집은 없잖아. 2기 차임 연체되면 갱신 거절을 당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특이한 건 뭐예요? 본인 또는 직계 전 비속이 실제로 거주에 들어올 때. 그렇죠? 들어올 때. 이 두 가지, 이거 이제 특징적이에요. 나머지는 상식이야. 모자랐다 갱신해 주겠어. 거기 뭐 현저 위반, 중과의 파손, 뭐 무단 전대, 무단 양도, 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뭐 다 재건축. 자, 그런데 그래서 들어온 데서 할 수 없이 나갔어. 얘 들어온다면 갱신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얘들 들어오면 몇 년을 살아야 돼? 2년을 살아야 돼. 근데 본인이 직접 이사하고 들어온다고 나갔는데 2년도 되기 전에 2년 내에 다시 애들이 2년이 되기 전에 남한테 임대를 준 거야. 돈 많이 받고 다시 주택 임대를 줘버렸어. 2년이 지나기 전에. 그럼 정전 세입자 이사지 않았다면 정전 임차인은 이 집주인에게 뭐 물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사 나간 다음에 감시해야 돼? 감시 안 해야 돼요? 늘 감시해야 돼. 너 2년 사는 사람 볼 거야. 맨날. 여보 잠복해. 잠복.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이것 때문에 내가 중개 수수료를 다시 내고 딴 데 이사 가서 중개 수수료가 뭐 400이 들어갔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많은 손해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 가장 낮은 금액을, 가장 높은 금액을, 가장 큰 금액을, 가장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랑 틀려요? 상가 임대차에서는 권리금 수수계를 박탈해버리면 둘 중에 낮은 금액이야. 거기는 상가는 낮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주택은 높은 금액을. 요거만 기억하면 돼. 뭐 아직 판례도 없고 뭐 없어서 낼 것도 없어. 낼 것도 없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 없었던 제도잖아. 100% 이거 물어요. 축하드려요. 주택임대 대항력 잘 모르겠어. 축하드려.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 너무 많이 지졌어. 지질 손가락이 없어. 28년을 거짓말 시켰더니 아주. 그래도 이거야. 물론 이제 대항력도 이해하시고 우선 변제권도 이해하시고 최우선 변제도 봐야 되지만 거의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100%. 시험장관 내 말 맞아. 두고 봐요. 이것도 요즘만 알면 돼. 요거만. 그러면 자, 상가 임대차의 갱신 청구권은 자, 밑줄 보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계약 만료 전 밑줄 6월부터 1월 사이에 언제가 청구하라 갱신 청구? 상가는 6월부터
1월에서 만료까지가 아니에요. 6월부터 1월까지 갱신 청구하는 거. 최초 계약부터 몇 년까지? 10년까지. 그런데 이 최초 계약 10년까지 계약 상가임대 갱신 청구 어떤 상가임차한테 인정하는 거야? 어떤 상가임차인들한테? 모든 아니에요. 모든 상가임차인들은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이 10억이든 100억이든 10년을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갱신청구는 대통령이 말하는 9억 원 이하, 6억 4천 이하 이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상가임차인들은 보증금 액수 얼마든 10년까지는 갱신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액수에 관계없어요. 10년까지. 그렇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갱신 청구할 수 없어. 갱신 거절 사유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여기 있죠? 이 중에서 상가는 몇 기? 2기가 아니라 3기. 그 다음에 7번, 75. 상가 임차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갱신 거절할 수 있는데 단서가 붙죠. 그냥 재건축이 아니라 안전에 우려가 있을 때, 사전 고지했을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될 때. 이 용산 정비지구야. 우리만 때려부시는 게 다 때려부셔 시에서. 이 세 가지 경우만 갱신 거절해라. 안전 우려, 사전 통지, 다른 건 재건축할 때. 그렇죠? 근데 그 맨 밑에 보면 그러면 이 갱신청구 10년까지 갱신청구는 모든 상가 임차한테 인정하는 건데 액수와 관계없이 인정하는데 만약에 상가 전차인이요. 전차인. 물론 임대인이 동의받은 전차인이야. 무단 전차인 아무도 뭐 안 하니까. 얘가 상가 임대인이야. 얘한테 임대 줬어. 근데 얘 동의 얻어서 이 상가 건물을 병한테 전대 줬어. 얘 전차인이야. 그런데 얘는 갱신을 원치 않아. 그러니까 보증만 나갔으면 좋겠어. 얘는 더 장사기를 원해. 그래서 상가 전차인도 갱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있는데 전차인은 어떻게 청구해야 돼요? 직접 청구가 안 돼. 이런 경우 매진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뭐해서? 대의에서 청구해. 대의에서 몇 년? 얘도 10년 그러면 안 돼. 상가 전차인은 잔여 기간 내에서만. 그러면 얘랑 이미 쓴 기간이 4년을 쓰고 났어. 남은 게 몇 년이야? 6년 내에서만. 이미 얘들이 5년을 쓰고 났어. 그러면 5년. 이해되시죠? 상가 전차인도 갱신권 있다 없다? 있다. 있지만 10년이 아니라 잔여 기간 내에서. 이해되시죠? 있어. 근데 상가 전차인이 드리안전 갱신권 다 썼어. 근데 이제 나가려고 그래요. 상가 전차인은 그러면 권리금, 수수 기회를 보장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상가 전차인들은 권리금 수수 기회는 없어. 원하면 잔여기간 10년까지 잔여기간 내에서. 하지만 권리금 수수 기회는 상가 임차인만 있는 거지. 상가 전차인들은 권리금 수수 기회는 없다는 거. 이게 차이점이야. 상가 전차인들도 갱신 청구는 있기 때문에 갱신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뭘 없다? 권리금 수수 기회 인정하지 않는다. 전차.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대충 아니까. 대충 안다는 말 취소해요. 죄송해요. 내가 여러분들 너무 높게 봤어.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어. 권리금 회수. 1번에 보면 임대는 임대차인이 끝나기 밑줄.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종료시까지. 1월 전까지가 아니야. 근데 이거 왜 중요해요? 모든 상가임차인들은 권리금 액수, 모든 상가임차인들은 보증 액수 관계, 보증금이 10억이든 100억이든 권리금 수수기회를 또 다 보장해줘. 대형 상인들도. 근데 얘들은 언제까지? 새로운 신규 임차는 언제까지 주선해라? 6월 전부터 언제까지? 종료시까지. 이때 신규 임차 네가 구해야 돼, 신규 임차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뀐 거야, 이게. 예전에는 3개월 전부터 기한 만료시까지였어. 너무 짧다, 기간이. 그래서 작년부터 바꿔줬어. 6개월부터 만료시까지. 3개월 속일 거야, 이거. 그래서 권리금 수수기는 6월부터 만료시까지. 다만 다음 같은 경우는 뭐 적용이 배제된다. 한 번씩 읽으면 되는데, 그렇죠?
읽어보셔. 거기서 3번 얘기예요. 그렇지만 맨 밑에 내려오셔. 3번. 임차 임대에 대한 소년 청구권이요.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할 권리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쩌고저쩌고 나오더니 맨 마지막에 둘 중에 뭐라고요? 낮은 금액. 높은 금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낮은 금액. 주택은 높은 금액, 낮은 금액? 높은 금액. 여긴 낮은 금액. 하지만 권리금에서 방해했더라도 임대 종료부터 몇 년? 3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3년 지나면 소멸 먹을 수 없다. 이 정도 봐주시고 키포인트 정리해놨어요. 별표 친 것도 봐주셔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외우는 거지 뭐 별거 없잖아요. 자, 가담법은 스스로 봐주셔야 되는데 가담법 제가 딱 한 페이지 정리했어. 한 페이지. 이거만 보셔. 여기에 승부를 거셔야 돼. 야, 여기서 안 나오면 어차피 너나 나 찍는 거야. 한 법에서 한 문제가 나와. 한 법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어차피 틀리라 내면 미세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한 문제 때 한 법을 몇 시간 할 수는 없잖아. 한 문제 때문에. 또 그렇고 이게 또 절차법이야. 절차법이 다 암기야. 암기. 또 가담법은 왜? 쓰지도 않는 법이야. 양도 안 보다 매도도 안 보다 뭐 이런 것도 옛날 60년 70년대 있는 얘기지. 집문서 가라 땅 문서 갖고 와라 해서 돈 빌려주고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을 냈다가 돈 안 갚다 소유권 가져버렸더라. 옛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의 담보 잡는 사람도 잡으면서 없고 담보도 안 잡아. 잡으면 뭐해? 청산 절차 거쳐야 되는 청산 절차. 저당 잡는 것보다 더 머리 아파. 그냥 못 갔잖아. 이 법이 제정되면서 60, 70년대 집 문서 갖고 땅 문서 갖고 와라. 돈을 못 갚아서 집이 날라 땅이 날라갔다. 60년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야, 어떤 사람이 망했다. 집 날라갔다. 땅 날라갔다. 그럼 다 뭐했다? 경매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채권자가 집 가져갔다는 얘기가 어딘가 지금. 쓰지도 않는 법이야. 이 법은 없어진 법이야 거의. 근데 왜 내고 지랄들이야. 왜 내고. 시험부에 빠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 빼고 다른 거 넣어야 돼. 다른 거. 차라리 다른 걸 내 다른 거. 뭐 강제집행법을 하나 뭐 압류 같은 걸 하나 좀 더 가르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진 법 많아. 법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쓰지 않는 법 많은 거야. 여러분들 사회생활 때 고물상법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 고물상 별로 없어 지금. 전당포법 있어. 전당포 누가 전당포 돈 빌려. 전당포 찾기가 어렵지. 근데 법은 있단 말이야. 법이 있다고 해 다 쓰임새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건 사물화된 법이야. 거의 쓰지 않는 법이 돼버린 거야. 근데도 이걸 내고 있단 말이야. 응? 저는 개인적으로 반댈세. 네가 반대한다 될 일은 아니야. 나 알아요. 자, 1번, 2번, 3번 체크하시고 요거만 보세요. 그러고 나서 청산 절차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요거만 보시오. 요거만. 어차피 요거 이상 나오면 어디 못 외워. 자, 소유권 취득, 가등담보자면 소유권 취득하려면 네가 절차를 거쳐야 돼. 그냥 소유권 못 가져. 그렇죠? 채권자들이. 번등이 내려면 돈 대신 소유권 가질래, 채무자부터 소유권 가지려면 먼저 실행 통지하라. 실행 통지 후 청산 유예기가 몇 개월이 경과해야 돼야지? 2개월은 지나야 돼. 그런 다음에 2개월 지난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번등 깨라. 이해되시죠? 이 관련된 얘기도 가장 최소로 적어놓은 거죠. 가장 최소로. 이거 복잡하려면 끝도 없어. 요 정도 문장하고 봐주셔야 돼. 네, 봐주시고. 자, 집합권법에서는 체크만 해드릴 거예요. 딱 세 부분이야, 집합권법은. 이 세 부분에 승부를 걸어야 돼. 공용 부분이 뭐냐? 관리단이 뭐냐? 관리인이 뭐냐? 그런 다음에 재건축 절차. 세 군데 승부를 거셔야 돼. 이거 집합권법은 밑도 끝도 없어요. 왜?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법 한 법이랑 공동주택관리령 두 법 갖고 20문제가 나와. 굉장히 광대한 법이에요. 이 법은. 법조문 66개 조항에다 시행령 규칙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틀리라고 하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용어 정도 쓰자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되냐 생각보다 거기 78쪽에 2번에 공용부에 대한 권리 의무. 그거 별표 3개 치세요. 공용부에 대한 권리 의무. 거기 1번 동그라미 공유자의 지분권, 2번 공유부가 정유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분리처분 금지한다. 2번 동그라미 별표. 3번 공유분의 사용. 잘 봐보세요. 1번 읽어드릴게요. 공유자들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복도의 엘리베이터, 노인정, 관리실 이런 공용 부분은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쓰는 거야. 근데 공용 사용도 지분 비율로 그럼 큰일 나는 거지. 의무 부담은요? 그건 지분 비율로 해야 돼. 여러분들 관리비 어떻게 내요?
아파트 관리비. 평수비로 내잖아. 평당 얼마씩 내서 더 넓은 평수 더 많이 내잖아요. 의무는 지분비율이야. 뭐든 지분비율인데 사용만은 평등하게. 사용도 지분비율로 하면 골치 아파. 33평 아파트 엘리베이터 3번 탈 때 25평은 한 번 걸어 올라가야 돼. 지분비율을 써야 되니까. 공유 사용은 평등하게. 꼭 기억하시고 요거 재정에도 요거 속였죠.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봐주시고, 그 정도 읽어주시고, 자, 관리단 관리인지 한번 봐주시고, 그런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의외로 생각보다 이 정진 나가면 정족수 물을 수 있어요, 정족수. 얼마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냐? 응? 집합 건물에서. 자, 정족수에서 5분의 4만 외우세요, 5분의 4. 5분의 4. 특별 정족수야, 80%, 80%. 딱 3개만 5분의 4야. 재건축 결의는 얼마의 찬성이 있어야? 구분 소유자 및 엔드 의결권 각각 5분의 4 재건축 결의. 또 천재지변동으로 집합 건물이 멸실했어. 막 장마 때 막 축대 무너져서 막 연립 빌라가 기울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할 때는 복구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얼마 찬성이 있어야? 5분의 4. 복구 결의는 얼마? 5분의 4. 있어야지 복구를 하든 재건축하든 하는 거야. 그리고 모여서 집회 결의를 해야 돼.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자 찬반 논합시다. 모일 수가 없어. 동대표 때 도장 받아 다녀. 얼마 받아와라. 서명 결의는 5분의 4. 모이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것도, 모이면 4분의 3으로 결정될 것도, 도장 받아오면 무조건 5분의 4다. 5분의 4를 받아오면 집회 결의로 본다. 서명 결의는 5분의 4. 딱 3개만 5분의 4야.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5분의 4, 4분의 3 같은 거 외우지 마세요. 5분의 4, 딱 3개, 3개. 자, 재건축에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번에 구분소유가 매도 청구권. 자, 여기는 좀 보시면 되죠? 여기나. 자, 재건축 결의는 5분의 찬성인데 저는 재건축이 나온다 보는 거예요. 물론 어렵지 않아.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재건축에서 정족수가 5분의 4 찬성이야. 자, 5분의 4는 어떻게 5분의 4입니까? 단지 전체로 5분의 4예요? 전체가 아니라 각 동별로 5분의 4예요. 그러면 우리 단지 전체 놓고 볼 때는 우리 10동이 있는데 5분의 4 넘는데 한 동이 가동이 안 넘어. 가동이. 이렇게 빼고 재건축해야 돼. 각 동별로 5분의 4지. 단 전체가 아니다. 자, 5분의 4 찬성했어. 찬성했다면 마지막으로 5분의 4 찬성했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 반대자에게 뭘 해야 된다? 그냥 최고가 아니야. 서면 최고하여. 우리가 중요한 민법을 배우면서 서면으로 하여야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어딜 배워도 서면으로 한단 말은 없어. 다 분류식이기 때문에. 청산 실행 통지도 구두로 통지하든 절어 통지하든 관계없어요. 서면 통지한단 말 없어. 근데 재건축 반대 최고만은 반드시 무슨 최고? 서면 최고. 요 식이야. 서면 최고 받고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2개월이 지나도록 대답이 없어. 무답. 대답이 없다면 뭐 한 거로 본다? 재건축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 거로 본다?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참여한 걸 본 게 아니에요? 다시 이때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 2개월 지나면 안 돼. 그럼 참여하지 않은 걸 보겠다.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 대지 지분을 시가로 뭐 한다? 매도 청구한다. 이거 2개월 지나면 매청권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2개월 내에 해야 돼요. 매청권이요. 이 2개월 이것은 다 강행 규정이야. 이거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없고 규약으로 단청화도 안 돼.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응? 매청권 행사한다. 매청권 행사하면 팔고 떠나야 돼. 그래야지 이제 건물 때려보시고 재건축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2개월이 지나면 2개월 내 행사해야 돼요. 시가로. 시가가 얼마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가가 얼마죠? 시가는 얼마일까? 1번. 계절에 따라 다르다. 횟집 안 간다?
도다리는 식가래요. 맨날 도다리는 식가. 그래요. 식가는 자 보세요. 잘 속이는 문장이 이게 판례 몇 번 바뀌었어. 정당히 평가된 감정 평가 금액으로 틀려요. 마지막에 틀려 이게. 틀려요. 주변 시세를 고려한 가격으로 말 틀려요. 틀려. 아직까지 틀려요. 이 판례가 계속 바뀌었어 지금. 그러면 뭐예요? 응?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 증만 맞아. 이게 바뀐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이 가격으로 몇천 건을 팔고 떠나야 된다. 다 틀렸어요. 여기 조금 보완해 드린 거예요. 나머지 조금씩 읽어주셔. 그 다음에 실명법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해서 그냥 부족하지만 특을 마칠게요. 그래서 뭐 7시 반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한번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복습을 해달라는 거야. 복습을 하신 다음에 한번 이제 문제풀이하고 그럴 때 나중에 뭐 한 9월달 정도 되면 한 번 더 재미삼아 한번 씩 읽고 한 3번 정도 읽으면 많이 익혀져요.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자료는 넘치는데 내 손으로 같이 듣고 동그라미 치고 한 자료가 좋은 거야. 그냥 막연한 하얀색 자료를 보려면 눈에 안 걸려.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요. 잘 정리해 주시고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